세계적인 명문대, 미국 아이비리그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전공 중인 한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듣던 중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며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사건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데 그녀가 알게 된 그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으로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냐라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아버지의 새로운 일자리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오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어릴 적에는 대학에 간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변의 대부분 친구들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인도에서 교육의 기회는 그저 성실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특권 같은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에게 언제나 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아버지를 통해 인내심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대화는 늘 진지했어요. 공부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저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항상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셨던 직장들은 늘 불안정했고 임금도 적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전기세나 물세를 걱정하며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여러 중소기업에서 일하셨지만 매번 임금이 너무 적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했어요. 인도의 많은 노동자들이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아버지가 직장을 여러 번 옮기시며 고생하시던 시절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 집에는 언제나 경제적인 불안이 있었고 저희는 단 하루도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어느 날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한 적도 있었죠. 그런 시절의 대학 진학은 그야말로 먼 꿈이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저는 한 번도 대학 진학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저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다 아버지가 삼성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마치 구원의 손길을 잡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삼성이 얼마나 안정적인 일자리인지 말씀하셨고 처음으로 우리 가족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가 새 일자리에 적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도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를 기억해요. 매일 퇴근 후 삼성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나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삼성을 다니시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덕분에 저도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일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헌신과 삼성의 덕택으로 저는 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예일대학교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맞이한 첫날은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라는 위상과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한꺼번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어울리며 내가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지만 최근 들어 캠퍼스에서는 한국이 자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벌어진 삼성 공장 파업 사건 때문이죠. 삼성은 인도에서 아주 중요한 기업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인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었어요. 이상한 점은 중국 학생들이 마치 이 사건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단순히 파업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대화의 주제가 파업에서 벗어나 한국을 공격하는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 관리자가 인도 노동자들을 폭행한다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비난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죠. 대화를 할 때마다 중국 학생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과시하며 다른 나라들을 낮춰보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들은 자주 우리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라든가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며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태도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였지만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나라가 최고라는 듯이 다른 나라들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자주 보였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경쟁 상대라고 여기고 있었고 특히 한국에 대한 감정은 더 날카로웠죠. 그들은 자신들끼리 뭉치면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내 게시판에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단체로 모여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려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엔 이 이야기를 그저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이 금세 캠퍼스 전체에 퍼졌고 많은 인도 학생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실 인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이슈라서 그들이 중국 학생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인도의 노동 환경은 대부분 열악하고 파업에 대한 이슈도 항상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바로 그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언제나 삼성에서 받는 대우가 인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도의 평균 월급이 약 4만 원 정도인데 아버지는 삼성에서 그 10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고 계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에서 단순히 임금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삼성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어요.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 버스를 제공받고 유급 휴가를 즐길 수 있었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까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은 의료 혜택이었어요. 아버지는 삼성 덕분에 병원에 갈 때도 안심할 수 있다며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셨어요. 인도의 다른 회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들이었죠. 이러한 혜택들은 제가 자란 인도의 노동 환경에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인도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삼성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혜택을 주었어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제게는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제가 직접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퍼뜨리는 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친구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 편을 든다고 비난하면서 저를 배신자 취급했죠. 저와 친했던 친구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느꼈던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외롭고 답답했죠. 솔직히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깊이 파악할 기회도 없이 무작정 한국을 비난하는 그들의 태도가
참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듣고 있던 국제경제학 강의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적 관계를 다루면서 이번 삼성 파업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으며 교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강의는 정말로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이번 파업의 요구 조건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단순한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비 전액 지원,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근로자 사망 시 자녀에게 고용 승계, 주 35시간 미만 근무제 도입, 휴가와 병가 확대 등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요구 사항이 너무 과장되고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삼성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지만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파업 상황에 대해 몹시 힘들어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라고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삼성에서 안정적인 월급과 가족을 위한 의료 혜택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계속되자 회사 내 분위기도 점점 악화되었고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교수님은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삼성 노이다 공장만 해도 약 7만 명의 인도인들이 일하고 있고 현대 체나이 공장에서는 약 1만 5천 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창출한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제공한 일자리는 무려 350만 개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인도 전체 인구를 생각해보면 이는 엄청난 숫자였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노동자들에게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다른 외국 기업들은 평균 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제공하는 반면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그 2배인 4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성과급 제도와 연간 보너스까지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제공하는 노동 환경의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매우 높은 기준의 노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삼성의 인도 공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 버스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시설은 환경과 안전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첸나이 공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국제적인 수준의 근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높은 노동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는지를 듣고 나니 그동안 파업의 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도의 다른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인도법에 근거한 주 48시간 근무를 채택한 상황에서 유독 삼성에게만 미국 스타트업에서나 일부 시도할 법한 주 3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라고 하면서 임금은 2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건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조건으로 보였어요.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근로 조건 문제를 넘어서
더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파업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 내에서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 요원들을 보내어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죠. 교수님은 더 나아가 중국이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중국은 인도와 한국의 경제적 협력을 끊기 위해 다양한 여론 조작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철수한다면 중국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 삼성 파업을 주도한 CITU 노동조합은 공산당의 정치적 목표와 맞물려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개입으로 인해 이번 파업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삼성에서 받은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말도 안 되는 조건들로 파업을 하는 걸까? 어느 정도는 현실 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게 맞지 않나? 뭘 믿고 이렇게 무모한 파업을 하는 거지? 잘못하다간 회사가 철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셨죠. 아버지의 걱정이 교수님의 설명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인도와 한국의 경제적 협력을 끊기 위해 다양한 여론 조작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은 이미 많은 해외 언론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철수한다면 중국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계획인 것이죠. 저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회사 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 라며 걱정하셨죠. 그때는 그저 동료들 사이의 불만 혹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요구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합의로 이뤄질 수 없을 만큼 막무가내식의 요구를 강행하며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인도 정부는 초기에는 이 파업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매우 미흡한 대응을 했다고 교수님은 지적하셨어요. 인도 정부는 처음에는 파업이 단순한 임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에도 매우 소극적이었고 이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삼성도 이대로면 인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인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수님은 삼성의 철수가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상황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셨습니다. 삼성이 철수하면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미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 특히 애플과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인도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도의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인도에 진출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도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설명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기술을 이전하고 인도의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며 한국과 인도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도 덧붙이셨죠. 특히 삼성의 교육 프로그램은 인도 현지 노동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해왔고 이 덕분에 인도 내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방식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협력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두 나라 간의 신뢰를 쌓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인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걱정하시던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삼성의 철수는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라 인도 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죠. 교수님은
인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자 결국 삼성이 철수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처음에는 파업 상황을 외면했지만 삼성 철수 위기 소식이 전해지자 뒤늦게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 파업을 제지하고 삼성과 노동자들 간의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제지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체포하며 강경하게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파업 주도자들을 체포하고 빠르게 사태를 종결시켰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철수 가능성에 인도 경제가 절박해진 것이죠. 인도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인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미리 개입해서 중재했더라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체포되고 경제가 위협받는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뒤늦게 대응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삼성이 철수할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니 마치 무책임하게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온 것만 같았죠. 왜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은 최근 삼성과 노동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삼성은 결국 노동자들과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냈고 인도에서의 철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여전히 중국의 경제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인도 학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비난하던 친구들도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은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정보는 전부 잘못된 것이었죠. 한국은 인도를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인도의 경제 성장을 돕는 중요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소규모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몇몇 인도 학생들은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했나 봐.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 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한 말들을 나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반발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했죠.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며 한국이 인도에서 저지른 차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한국 관리자는 인도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차별한다. 화장실도 없는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응하셨어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나요? 교수님이 물으시자 중국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저 빈말에 불과했던 거죠.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이 얼마나 높은 기준의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내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삼성에서 일하시면서 받으신 혜택들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수업이 끝난 후 강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진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단순히 외국 기업이 아니라 인도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과 허위 사실은 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긍정적인 영향을 인도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인건비가 싼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지만 중국이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동이 강력하고 조직적이어도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법이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이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진실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싶어요. 진실을 알게 된 만큼 그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삼성에서 일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준 그 경험이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쉽게 믿는 정보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나 이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인도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이고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